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의 시사 토크쇼 스타카토 제1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제 이쪽 편으로는 시사평론가 김성환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정권은 여전히 무통, 불통 이건 여전히 그런가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아는데 대통령은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국민 여론을 하면 역시 김갑수 대표께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요새 어떻게 보십니까? 아, 예. 제가 그 말씀하시는 순간에 잠깐 어깨에 힘준다고. 예. 근데 뭐 굳이 요즘에 민심의 분위기는 여론조사 회사들이라든지 여론조사 기관들의 어떤 그 결과를 보지 않아도 길거리나 밥집이나 술집에서 충분히 확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난 그 16대 대선 때 술집에서 특정 대통령 후보 닮았다는 말에 격분, 상대방 때려. 네, 기억납니다. 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특정 대통령 후보가 이제 이회창 씨 닮았다는 얘기를 듣고 상대방을 때려가지고는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이 대선은 결정이 났구나. 서민들한테 누군가를 닮았다는 것은 모욕으로 간주되는구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변상욱 본부장한테 MB 닮았다 이러면은 제가 얼마나 두드려 맞겠어요. 네? 이제 뭐 그런 거죠, 일종의. 그런 면에서 최근에 민심은 굳이 조사를 하지 않아도. 저는 사실 대선 전에는 서로 이제 말다툼하다가 친구들끼리 서로 패고 싸우고 그런다는 기사만 봤는데 어떻게 그런 아주 작은 기사에 디테일을 하셔가지고 디테일에 강하셔. 역시 여론에 강하신 것 그러면 다음번에는 술집에서 삼시 쇠주 이렇게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삼시 쇠주라는 타이틀로 한번. 즉석에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모셔가지고 얘기도 들어보고. 자, 스타카토 오늘 제 16회입니다. 이제 문을 열겠습니다. CBS의 스타카토 제 16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의 문건 파동, 그 이후에 뭐 이런저런 또 수첩 파동도 한번 있었고, 거기다가 연말정산 대란, 각종 간접세 인상, 사실은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무통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30% 아래로 내려와서 29.7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버렸습니다. 지지율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 지지율 소식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에 대해서 김성환 평론가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방금 전에 이제 29%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그 이후에 나온 거 보니까 26%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청와대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도 못 잡고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증상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김 대표님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핵심 지지층에 금이 간 거다, 무너진 거다 하는데 금이 갔다고만 해야 될지 무너졌다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보시면서 일단은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이 세금 논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시작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정산 논란을 비롯한 이 증세, 서민 증세 논란들이 불을 붙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그 조중동이 길을 쓰고 반대하는 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 이번 연말 증산 논란에 사실은 가장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연봉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겠죠. 전체 전체 국민의 한 4%, 5% 안팎의 소득자들이죠. 조중동 기자들이 대부분 연봉이 그런 수준입니다. 직격탄을 맞은 거죠. 연초에 대부분 200~300만 원씩 이렇게 보너스가 생기다가 그거는커녕 100만 원, 200만 원 더 내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만큼 좀 잘 산다는 사람들, 이 여론 주도층 또는 그 조중동을 비롯한 메이저 언론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언론 장악력이, 여론 장악력이 매우 크다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저도 잠깐 그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정권 말기 증상 중에 나타나는 게 지금 진보든 보수든 한꺼번에 같이 공격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주목되는 그 기사가 있어가지고 기사 제목만 따가지고 왔는데 우왕좌왕 산으로 가는 국정.
이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거든요. 조선일보 일면 톱으로 보도한 걸 보면서 야, 조선일보가 언제부터 이런 걸 기사를 일면에다가 쓰기 시작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최근에 이제 뭐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문이나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문이나 일면에 올리는 거 보면은 큰 차이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가. 결국 대통령 힘이 빠졌을 때 그동안에 이제 보수신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감싸오다가 어느 시점 되면은 아마 언론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배신하잖아요. 배신하죠. 그렇죠. 네. 그냥 냉정하게 뒤돌아서게 되는데 지금 뒤돌아서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을 잡기 위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내놓은 것은 뭔가 소통을 위해서 특보단도 구성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은 그럼 하실 건가라고 봤는데 그건 또 당분간 좀 미루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래 가지고서는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까? 또 하나의 문제는 회복되지 못하는 지지율을 가지고 어떻게 이 어려운 국면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배를 제대로 몰고 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들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거죠. 요즘 잘 앞길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인적 개편도 뭐 일단 거부를 한 거나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 카드를 총리로 이제 기용하면서 뭔가 좀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하는 이게 이제 국면 전환용으로 제일 흔하게 썼던 게 이제 총리 교체 카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별로 그게 약발이 안 먹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윤여준 씨가 한 얘기 같아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을 뭐라 그랬냐면 폼생 폼사가 아니라 폴생 폴사라고 여론조사에서 그 지지율에 되게 민감하게 집착한다고 네. 폴생 폴사라고 했는데 글쎄요, 저는 그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윤여준 씨의 그 표현이 적절할 수도 있었겠다. 근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여론조사 이런 것들에 별로 신경을 쓸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요? 선거에 두 번 다시 나갈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든. 더군다나 이제 30% 정도 정권 3년 차에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 저는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표현하고 싶냐면은 국민 절대 다수와 대통령이 자존심 싸움에 들어갔다 이제. 뭐냐면은 그래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저는 이제 청와대가 지금 보여주는 행태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뭐 꿀을 줄 알아? 이런 지금 분위기와 자세로 지금 국민을 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관여한 부분은 대통령 되는 과정까지지 그 이후는 아닌 거니까 딱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청와대가 대거 특보단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이제 특보단을 임명하는 걸 보면서 이 정부가 이 청와대가 민심을 어떤 대상으로 여기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왜냐하면 특보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보단은 가장 손쉽게 얘기해서 마사지사들이에요. 마사지사. 그렇죠. 그러니까는 언론 특보 이런 사람들은 언론사 마사지라는 얘기거든요. 사회통합특보 이거 저기 야권 가서 마사지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정보특보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점에서 이 지금 청와대가 여론들을 여전히 국민들의 민심을 여전히 수습의 대상으로 여기고 꼼수를 써서 잔수를 써서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데 이런 식으로는 민심이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특보단 지금 기자 출신 둘, 검사 출신 둘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예. 뭐 기자 출신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 있는 그러게요. 언론인이 곧바로 이제 임명이 되는 바람에 또 시끄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뭐 우리 대선 때나 선거 때 보면 뭐 특보단만 수백 명씩 두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명함 찍어가지고 특보단 만들어 놓고 하기도 하는데 역할도 없이 이번에 그 특보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과연 제대로 된 얘기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을 기자 둘, 검사 둘이라고 이제 흔히 언론은 계산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함께 검찰에서 취재를 같이 했습니다만 신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김기춘 실장의 친한 인맥이 들어갔다고 보이지 기자 출신이 여론을 위해서 들어갔다고는 안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기춘 사람들이 이제 강화됐다. 그래서 십상시 3인방에 대해서 김기춘이 적어도 이 국면에서 이 정도까지는 뭔가 좀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나라는 작업을 하신 건가? 한국에서의 특보라는 게 좀 나이는 좀 제법 되고 관록도 좀 있는데 마땅히 어디 쓸 데는 없고 이런 사람들의 인사 적폐 해소용으로 활용되기도 그렇죠. 했었고 네.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판국인데 가서 좀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한번 해봐 이런 걸로 활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특보라는 거는 직보하는 사람 또는
아주 그 직원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 요긴하게 이제 사용된단 말이죠. 과거 특보들 보면은 뭐 여기 자료가 있길래 보지만 38명의 특보가 이전 정부까지 있었는데 그래요?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한 34%, 뭐 장차관이나 총리를 지내는 인물까지 합하면 70% 정도가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 지근거래 상상 있었던 사람이 다시 특보로 임명되더라는 건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선 좀 배제가 돼 있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인적인 네트워크가 대통령이 아니라 김기춘이라고 하는 뭐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달리 시각을 보면 한편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이제 드는데요. 그런 거에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민정특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청와대 친인척 관리, 이게 이제 가장 큰 임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민심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추적, 이제 이런 것들인데, 특보라는 거는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친인척 관리를 좀 해달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검찰 출신인데 민심을 한번 알아보라,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민정특보가 뭐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민정특보라는 것들은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은. 두 번째는 현직 언론인들을 자꾸 데려가잖아요. 또 현직 언론인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잖아요. 부르면. 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냐. 지금 청와대 대변인도 그랬고. 대변인은 아침에 결제하고 갔어요. 그 전날까지 뉴스하고 아침에 결제하고 청와대를 출근했잖아요. 아마 2시간 만에 옮겼으니까 예. 거의 순간이동했던 거죠. 이런 아주 그냥 그 뭐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더군다나 이번 사람은 저는 그냥 계속 근무하면서 할게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요. 그 바람에 이제 그 안에 내부에서 그래도 이의 제기를 하는 바람에 사표를 하고 왔지. 만약에 청와대에서 변상본부장이 전화 걸어가지고 대통령님 전화입니다. 바쁘다 그래. 김기춘 실장님 전화입니다. 아, 저 오랜 친구인데 뭐 저 좀 받읍시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저기 좀 어려운데 우리가 남이가 특보 하나 해주는 게 어때? 그럼 뭐 역시 친한 신성호 선배를 데려가시죠. 저는 바빠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대리인을 내세우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렴 천정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이런 식의 언론인들이 자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청와대에서 불리면 예 하고 쪼르르 달려가서 임명장 받는 이런 작태들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는 거냐. 기자 출신 두 분을 옆에 두고 그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언론인이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정치권에 들어가서 제대로 어떤 그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거나 부응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난 케이스가 거의 있었느냐. 없었죠.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정치하는 현장에서 기자와 교수 이렇게 극진하게 우대하는 이런 관행들이 언제쯤 없어질 거냐. 정치개혁이 저는 잣대여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좀 제대로 된 정치인의 비중을 좀 높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당에 들어가서 나는 농촌 분야, 나는 노동 분야, 나는 청년 분야 해갖고 거기서 잔뼈가 굵어가지고 예. 정치 수업 제대로 하고 행정 수업도 제대로 하고 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정치를 하는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데 대개는 인기인이라든가 그러게요. 그렇죠. 예, 잠깐 대통령 선거 전에서 도움을 줬던 뭐 페이퍼워크 잘해준 교수들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르르 그냥 막 주워 모아가지고 이 집권 체제를 꾸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생각합니다. 뭐 모든 문제가 다시 되돌아가면은 정치 자체가 허약하기 때문에 예. 정당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렇죠. 상황인 예,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죠. 네. 정당이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코스록 자체가 없잖아요. 네. 정당의 역사 자체가 일천하고.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떨어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그나마 이렇게 늦춰주었던 것도 두 개의 정당입니다. 하나는 통진당,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 통진당은 이제 종북몰이의 이제 희생양이 계속 돼주면서 결국은 이제 뒤안길로 사라져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써먹을 카드가 안 됐고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도 써먹을 카드인 것 같아. 지지율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야, 뭔가 좀 세게 이때가 130석 야당처럼 불어야 되는데 제1야당이 지지율 방어 카드용으로 해자되는 이 서글픈 현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아무튼 막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문인상 비대위원장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30% 넘어가니까 네.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것 같다. 그랬잖아요. 골든 그러니까 뭐 했길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예.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실망한 사람들이 아. 야권 지지율로 좀 돌아섰다고 골든 크로스 생긴다. 이렇게 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한심한 그렇죠. 일이죠. 그나저나 뭐 대통령의 지지율 가지고 지금 쭉 얘기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좀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이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전 정권 비리에서 캐가지고 박살내는 거였어요. 네. 사실은. 맞아요. 예, 그게 가장 유열한 사실은 카드였는데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것이 어쨌든 김무성 대표 체제가 들어섰고 또 지금 원내대표가 유승민까지 되면 이건 재앙이에요. 수첩 속에 K와 Y가 다 등장. 여당을 장악해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 정말 이제 청와대는 이제 할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친이계 그리고 또 친박에서 약간 눈치 보면서 이제 필생각하는 사람들. 필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지원 없이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칠래야 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과연 이 박근혜 정부가 이제 야당의 전당대회도 끝나고 요 국면을 넘어간 다음에 사자방 국정조사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임하느냐. 저는 이게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다, 기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서전을 원래 2월 2일 날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시기를 닷새 정도 앞당겨가지고 언론에 갑자기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요약본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는 게 통상적인 그거고 사전에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책으로 이제 나가는 건데 이번에는 아예 풀텍스트를 네. PDF로 아예 딱 만들어가지고 저도 받았어요. 그 출판사가 갖고 고소해야 있는 되는 거 거예요? 아니에요? 고소? 왜 나는 안 줘? 아니 돌아 이미 언론계 돌아. 다 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읽은 하루 만에 사람도 정신이 돌아. 그걸 보면서 네.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이계가 지면 안 되겠다고 하는 뭔가 좀 우린 살아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자. 그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걸 넘어갈 경우에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질 경우에 현 정부가 그 국면 전환용 카드로 전 정부 비리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있겠죠. 이명박 정권 당시 이명박 대통령한테 제일 아프게 들이댄 사람은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이었어요. 네네. 여당의 한복판에서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네가 뭐 언제부터 대통령이었다고 나한테 질 뻔한 녀석이라고 했던 건데 만약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권 하에서 여당 내에 이제 그런 세력이 말씀하신 대로 구축이 된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3년차 집권 3년차 1분기 평균 지지율이 45% 정도였거든요. 상당히 높았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은 33%, 지금 20 아까 몇 퍼센트 9점에서 가까이. 26% 네. 엄청나게 낮은 거죠. 노무현, 이명박 두 대통령하고 비교해도. 예. 아무튼 마무리를 짓자면 결국 지지율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수첩에 비선만 잔뜩 적혀 있고 비전은 안 적혀 있는 거야. 꺼낼 게 없어. 준비해왔네. 준비해왔어. 야. 오늘 신문 기사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자, 굉장히 좋은 그런데 말씀이시네요. 아무튼 다음 이야기는 역시 얘기는 책 얘기. 나한테 아무것도 안 오네. 아니 저도 뭐 딴 사람 받은 거를 저한테 이제 전해줘가지고 저한테는 받았는데 구경시켜주는 사람도 없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클로저. 그거 언제 쓰셨던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 해 썼던 거죠. 제발 빨리 떠나가 주세요. 굿바이 MB. 네. 그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이렇게 이명박 썼는데 대통령이. 제가 이걸 써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은 보여주지도 않네요. 제가 왜 언제 쓰신 거냐고 물었느냐면 예. 사진이 한 20년 전 사진이에요. 우리 좀 다시. 그 자, 크로즈업 해주세요. 크로즈업 해주세요. 크로즈업. 근데 진짜 그 노골적이셨군요. 저는 그 책을 그러게, 쓰신 너무- 걸 몰랐어요. 근데 그게 저기 MB 정권 있을 MB 때 쓰신 정권, 거죠? 네, 그렇죠. MB가 이제 1년을 남겨놨던 시점에서 이야, 이 남은 1년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이제 나온 책이죠. 용감하셨네. 아니 뭐 그게요. CBS 사장님들이 훌륭하시네요. 잘 나가주셨네. 아무튼 그래서 이 굿바이 MB라는 이 책의 이제 단원 중에 맨 마지막 단원의 마지막 소제목이 이겁니다. 오빠 믿지? 이젠 안 속아.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단원의 소제목인데, 센데. 예, 이젠 안 속아.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거는 이제 앞부분만 제가 받아가지고 조금만 읽다가 말았는데, 저한테 파일 하나 주세요. 아니 좀 이미 위에 받으셨는 줄 아니, 알았는데 못 저기, 받으셨네요. 저는 친 MB 인사가 아니라서요.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나- 놀릴 거예요. 아니 저는 이게 이제 화법의 묘미인데 제가 우리 김성환 평론가를 뭐 친엠비라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그렇게 한 적 말도 없습니다. 예. 저는 완전히- 친엠비 인사가 아니다라는 얘기 했을 뿐입니다. 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뭐 하여튼 굉장히 뭐. 고단수의 화법. 하여튼 공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 돈 주고 사기 너무 돈 주고 사기는 아깝잖아요. 아깝고. 아이, 근데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사실 했던 건데 예. 이제 이명박 대통령까지 하면 6명이 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고록을. 별로 읽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그랬어요. 너무 지금 나오는 보도 내용도 그렇고 자기가 가졌던 고뇌나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거라든가 또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굉장히 이 정치적인 우여곡절을 겪은 깜짝이야. 반 MB야. 아니 저기 이 뭐야 이거 진짜 이거 예 아니 그 들으시는 분들 모르겠는데 지금 세트에 뭔가가 뚝 그래가지고 이거 동영상 같은 거 경고를 보내는 거 보내네. 있잖아요. 파리 때문에 막 스튜디오가 무너지고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도 이거 오늘 그 MB 자서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개 이제 영화를 찍어서 내놨을 때 사람들이 제일 혹독하게 비판할 때 하는 말이 필름이 아깝다 이런 말 쓰는데 오늘 이거 한다니까 방송 시간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쁜 소리를 많이 듣게 됐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4대강을 파헤쳐가지고 운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난리를 친 게 아마 2006년 말에서 2007년을 넘어오면서 대선 후보로 나가려고 이제 몸부림치는 그렇죠. 시절에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는 2008, 2009에 일어났어요. 2008년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4대강 개발해가지고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샥 하고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빠져나오는데 공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발 금융위기를 그러니까 벌써 예언한 거야. 이 대운하 때 다 알고서 미리 대운하를 풀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이 저기 삑 소리 처리돼요? 삑삑삑 이거 욕을 확 퍼붓고 싶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짜. 왜 나를 김구라로 만들려고 그래 이거 진짜. 이렇게 해서 쭉 달려왔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사자방 얘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 저기 뭐 MBC께서 이런 책을까지 내시면서 네. 끝까지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뻔뻔스럽게 막 이러시는데 이거 한번 우리가 한번 낱낱이 한번 밝혀봐야죠. 그래요. 그럼 뭐 사자방 때 한 번 더 네. 하셔야죠. 아니 뭐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새 방이 좀 추우세요? 불러드릴게요. 아니 제가 그 대표님한테 도저히 입담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해도 역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MB의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 이 문제는 뭐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충고하신 대로 시간이 많이 아깝기 때문에 좀 짧게 다룹니다만 그러나 사자방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의 전국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여서 다음 주에 한번 그럼요. 다뤄야 됩니다. MB와 사자방은 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이 멘탈리티. 이거는 정말 높이 평가해 줄 필요가 있겠다. 네. 그 어떤 그런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이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진짜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이제 미친 나라고 욕은 해도 방향은 뚜렷해. 난 이 길이 맞고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길로 갈 거야. 근데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니까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에 대한 방향 감각 자체가 상당히 이게 좀 불안해 보이는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문제. 아니 800페이지예요, 진짜? 800. 이야.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한 10대씩 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8,000대를 그러면 800페이지. 야. 전 대통령 자서전 한 번도 읽은 게 없습니다만은 할 수 없이 읽으려고 아니, 했더니 800 한번 페이지면 이거 한 읽고 난 다음에 네.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 아. 너무 그렇게 그래. 다 미리부터 친엠비라니까요. 얘기하시죠. 저분 저 친엠비라니까. 대한민국 표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국적은 바꿔도 학적은 못 바꾼다. 그죠? 근데 사실 이분 생각하면 학적 하나는 바꾸고 싶은 생각이 늘. 그 고려해 봐야 돼요. 진짜. 자, 스타카토 제16회. 오늘은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나, 또 어떻게 하면 활로가 열릴 수 있는데 그 열릴 수 있는 활로를 과연 생각하고 있는 걸까라는 문제를 제기했고요. 여기에 갑자기 뛰어든
또 한 명의 카우보이 이명박 전 대통령. 취소하십시오. 카우보이는 좀 멋있어요. 카우보이 영상. 다른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뛰어든 산초 이명박 전 대통령. 산초는 좀 되나요? 그 산초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산초인데 싼이 좀 마음에 듭니다. 산초. 네. 그건 하십시오. 싼. 갑자기 뛰어든 산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 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다음 주에 사자방으로 한번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여러분에게 예고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